진짜 이해되는 사회가 시작된다. 올리드 사회.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올리드 사회의 중계동 호랑이 이경태입니다. 우리 친구들 1강 잘 보셨나요? 많이 재미있었나요? 이해도 잘 되셨나요? 그럴 거라고 믿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2강을 들어갈 건데 2강 배울 내용을 뭐냐면 공간 규모에 따른 위치 표현이에요. 즉 공간이 이만한 큰 거랑 공간이 요만한 거 작은 거랑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가신다고? 그럼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나 들어줄게요. 그 류현진 아시죠? LA 다저스에서 이제 공 던지는 그 류현진 있잖아요. 그 류현진이 그 친한 그 사람이 있어요. 유리배라고 선생님 닮은 사람이 있어요. 그 여기 가갖고 유리배 한번 쳐봐. 그러면 이게 선생님처럼 얼굴 시커멓고 막 덩치 이만한 사람이 있어요. 류현진이랑 이 사람이 상당히 친한데 유리배가 이제 류현진한테 물어봐요. Hey Ben, 너희 나라는 어디에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류현진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 우리나라는 아시아 동쪽에 있고 태평양과 접해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겠죠. 왜? 유리배는 우리나라가 어딘지 잘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류현진이 다시 이제 어떻게 해요? 한국에 와가지고 뭐 기자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류현진 선수 집이 어딘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럼 류현진이 어떻게 해요? 뭐 아시아 동쪽 끝에 뭐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뭐 서울시, 뭐 강남구, 무슨 구,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집 주소를 알려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처럼 규모가 큰 규모는 어떻게 설명해야 돼? 다르게 이렇게 설명해줘야 되고 류현진 집처럼 자그마한 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렇게 다르게 또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배울 거예요. 공간 규모에 따라서 위치를 어떻게 표현하냐. 됐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들어갈 건데 선생님도 이렇게 나눠봤어요. 어떻게? 넓은 지역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뭘 배울 거냐면 좁은 지역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첫 번째, 넓은 지역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의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대륙과 해양 분포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아까 이제 류현진의 예를 들어줬는데 류현진 아까 뭐랬어? 우리나라는 아시아 동쪽에 있고 태평양과 접해 있다.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오죠? 그렇지. 대륙과 해양 이름을 가지고 위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부르는 말이 있어. 이제 대륙과 해양을 부르는 말이 뭐냐면 이거 무슨 위치라고 하냐면 지리적 위치라고도 표현하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좀 자세하게 표현하는 거야 아니면 대충 설명하는 거야? 대충 설명하는 거냐. 그래서 얘는 뭐냐면 대략적 위치를 표현한다고 해서 대략적인 또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대륙과 해양으로 위치를 표현하고 싶어. 근데 뭘 알아야 돼? 우리나라 지구에 대륙과 해양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뭐부터 해야 돼? 세계의 대륙과 해양이 뭐가 있는지 배울 건데 짜잔! 지도 나오죠? 선생님 어떻게? 잘 그렸나요? 좀 그려. 그죠? 보시면 지구는 육지와 해양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제 지구를 이렇게 보시면 바다가 클까요? 아니면 육지가 클까요? 바다가 크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해양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육지는 몇 퍼센트?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육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6대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6대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지도를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륙은 어디죠? 그렇지. 아시아. 여기가 아시아가 될 거고 그다음에 아시아와 붙어있는 여기 조그만 대륙이 뭐냐면 요거는 뭐냐면 유럽이에요. 유럽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선생님 같이 이제 시커먼 애들 살고 있는 애들 있죠. 어디? 많이 아파 보이는데 어디? 그렇지. 아프리카. 자, 아프리카. 그다음에 이쪽에 요거 조그만 거. 요거 뭘까요? 그렇지. 1세도 아니고 2세도 아니고 3세, 4세도 아니고 뭐? 그렇지. 5세 아니야.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인데 아메리카 대륙은 여기를 딱 기준으로 북쪽에 있으니까 이쪽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북아메리카라고 부르는 거고 요 밑에 있는 거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쪽에 있으니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남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건데 일단 우리 친구들이 지도에서 각각의 대륙의 위치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몇 가지 특징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단 이 유럽과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붙어 있잖아.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부르는 말이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 친구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유라시아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유라시아. 그러면 붙어 있으면 유라시아인데 그러면 유럽과 아시아를 나눠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요 선이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요 나눠주는 기준은 뭘까? 피디님 아세요? 산맥. 산맥. 근데 산맥 이름 아나? 아, 그렇지. 우리 피디님 산맥 이름까지는 모르나 봐. 이렇게 나눠주는 유럽과 아시아를 나눠주는 기준이 뭐냐면 여기 산맥이 하나가 있는데 요 산맥이 이름이 참 이상해. 뭐냐면 이런 우라질은 아니고 우랄 산맥이에요. 그래서 이 유라시아라는 것은 이 우랄 산맥을 기준으로 유럽과 아시아로 나눠주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피디님 오늘도 배웠죠? 예. 네. 좋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대륙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유럽과 아시아가 이제 나눠졌다고 했을 때 제일 큰 대륙이 어디냐면 아시아예요. 아시아가 가장 큰 대륙이고 가장 작은 대륙은 어디일까요? 여기 오세안이에요. 여기가 이제 제일 끝에 6위 대륙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배웠는데 간혹 이제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해. 6대륙이라고 표현하는 교과서도 있고 7대륙이라고 표현하는 교과서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까지 선생님이 설명해 줘야 되잖아. 요 기본적으로 6대륙이 있고 7대륙이라고 하면 뭘 포함시켜 줘야 되냐면 그렇지. 남극 대륙을 포함시켜 줘야 돼요. 됐죠? 그래서 6대륙 플러스 남극 대륙을 하면 몇 대륙이 되는 거야? 7대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북극은 대륙이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자면 이 남극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땅이 있는 거야. 땅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눈이 쌓여 있는 거고 북극 같은 경우는 이제 육지가 없어. 육지가 없고 거기 그냥 바다가 얼은 거야. 그래서 북극은 대륙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남극만 대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남극만 추가해줘서 7대륙이 되는 거다.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해양에 대해서 배울 건데 넓은 해양. 해양은 이제 기본적으로 3대양이 있어요. 3대양이 이제 누구 있냐면 첫 번째 여기 이제 가장 큰 대양. 뭐냐면 태평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인도예요. 이제 인도 밑에 있다.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인도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하나 또 뭐냐면 이제 아메리카 여기와 그 다음에 유럽 사이 여기랑 이어진 건 아시죠? 지구는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어졌는데 이 유럽,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메리카 사이에는 요 바다를 뭐라고 하냐면 대서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서양. 됐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또 우리 친구들이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가장 큰 바다는 뭐냐? 가장 큰 바다는 뭐냐면 요 태평양이 가장 큰 바다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요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몇 대양이냐면 기본적으로 3대양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3대양이라고 하는데 또 교과서마다 달라. 뭐 5대양이라고 표현해서 5대양. 5대양이면 또 2개를 더 더해야 되네. 어디를 더하냐면 북극에 있는 북극해를 포함시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남극에 있는 남극해를 포함시켜 줘야 돼. 그래서 이 2개를 합치면 몇 양이 되는 거야? 그렇지, 5대양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6대륙 3대양인데 추가적으로 7대륙 5대양으로 표현하는 학교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대륙과 해양 받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위도와 경도의 이용을 가지고 위치를 표현하는 거야. 아까 대륙과 해양을 이용하는 건 지리적 위치 방법이라고 했죠. 근데 위도와 경도로 이용하는 건 뭐냐면 수리적 위치라고 해요. 수리적 말 그대로 위치를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하는 거다? 숫자. 숫자로 위치를 표현한 걸 수리적 위치라고 해. 근데 얘는 정확하게 몇 도, 몇 분 이런 식으로 딱딱 나와. 그러니까 저 아까 대륙과 해양처럼 대략적인 거기보다는 어떻게 좀 더 자세한 위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륙과 해양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으면 뭘로 설명하면 되는 거야? 위도와 경도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 위도와 경도는 상당히 좀 어려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할 건데 일단은 위성과 위도의 개념, 그 다음에 경성과 경도의 개념을 먼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선생님 어때? 쉽게 잘 설명하니까 한번 잘 봐요. 우리 친구들이 요 위성과 위도를 구분해야 되는데 일단 위선부터 먼저 알아야 돼. 위. 이게 위가 가로위야. 가로위고 선이야. 즉 뭐? 가로선. 뭐냐면 지구의 뭐라고 하는 거야? 가로선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지구의 가로선 봐요. 이 지구가 있어요. 선생님이 그렸는데 뭐 동그라미 같나요? 이게 동그라미를 잘 그린 다음에 좀 변태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약간 좀 찌그러졌잖아요. 그러니까 변태는 아닌 것 같아.
뭐 호랑이 변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알겠죠? 네. 예, 봅시다. 지구의 가로선에서 어떻게 지구의 가로선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지구의 가로선이 그어집니다. 지구의 가로선이 그어집니다. 지구의 또 가로선이 또 그어지죠. 이런 식으로 지구의 가로선이 그어진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이제 위선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위선, 위선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근데 이 위선, 이렇게 지구의 가로선을 그을 때 항상 뭐가 필요해? 이게 뭐 하는 거야, 선생님 지금? 손 들어온 거야? 그치,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기준. 뭐 하는데? 항상 기준을 그려야 되나, 기준. 응, 기준. 이 위선의 기준이 뭐냐면, 위선의 기준을 뭐라고 하냐면, 적도라고 하는 거예요, 적도. 이 지구 반을 뚝 잘라주는 이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위선이 이렇게 그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 위도는 뭐냐면, 위도는, 위선의 각도값이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위선의 각도값은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궁금하잖아.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요 적도와 이 위선이 이루는 각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도랑 요거랑 위선이랑 이렇게 그어봐. 그럼 뭐가 나와? 각도가 나오죠. 각도가. 이게 몇 도야? 이게 만약에 30도의 각도가 나왔어. 그러면 이 위선의 값은 30도, 즉 위도 30도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또 그어봐. 요건 몇 도야? 요건 60도야. 그럼 뭐야? 이 위선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60도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요 북극에 있는 거 요거 북극은 직각이니까 몇 도야? 9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90도가 표현이 되는 거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남반구도 똑같이 생겨요. 여기도 30도가 될 거고 여기는 60도가 될 거고 여기는 90도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위도는 위선의 각도값을 말해요. 그런데 요 적도를 기준으로 요 북쪽에 있는 애들은 뭐라고 불러? 북반구 이렇게 부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적도 0도 위에 있는 건 뭐라고 부르는 거야? 북반구 이렇게 부르는데 북반구는 요 0도부터 몇 도까지 이어져요? 90도까지 이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도 0도부터 남반구도 0도부터 90도까지 이어져. 똑같은 숫자가 생기잖아. 이거 어떻게 구분해? 구분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이 북반구에 있는 애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각도를 얘기할 때 북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0도에서 몇 도까지? 90도까지 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남쪽, 적도보다 남쪽에 있는 애들은 무슨 반구? 북반구 반대? 남반구 되겠죠. 남반구. 발음 잘 하셔야 돼요. 반구예요. 반구. 반구인데 그럼 요 밑에 있는 애들은 각도를 어떻게 표시해? 얘는 북이니까 얘는 뭐라고 표현해? 남이라고 해야겠죠. 남. 그렇지, 남이. 남이 얘도 역시 몇 도? 0도에서 90도까지 나타난다. 라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위선하고 위도는 이제 같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구분해 줬습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배워야 될 건 뭐냐면 경선과 경도예요. 위선이 지구의 가로선이었어. 이 경자는 뭐냐면 세로 경자예요. 세로니까 뭐야 이거는. 그렇지. 지구의 무슨 선이다. 그렇지. 세로선이다. 세로선. 그럼 지구의 세로선을 또 그어봐야겠죠. 지구에 이런 식으로 세로선이 그어집니다. 세로선. 요것도 세로선. 요것도 세로선. 됐죠? 이렇게 세로선을 뭐라고 하냐면 경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선. 그런데 우리 아까 봤어. 이 위선의 기준은 뭐였어? 이 지구를 반 뚝 잘라주는 적도가 기준이 됐는데 그러면 경선은 어디가 기준이 될 거냐 이거야. 우리나라도 기준이 되고 싶고 미국도 기준이 되고 싶고 서로 기준이 되고 싶잖아.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경선의 기준을 세울 때 어떻게 삼았냐면 서로 이제 회의를 했어. 언제 회의를 했냐면 1884년에 회의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과학적 기술적으로 가장 힘이 강한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영국, 야, 우리가 기준할 거야. 우리가 과학적 기술이 가장 발달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영국을 지나는 선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근데 영국에 뭐가 있냐면 그리니치 천문대라는 게 있는데 이 그리니치 천문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영국을 지나는 요 선을 그 기준으로 삼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선 같은 경우는 적도라고 불렀고 이제 경선의 기준은 뭐라고 부르냐면 경선의 기준은 본초 짜오선이라고 불러. 말이 또 어렵다. 그지?
본초, 본, 기본, 기초,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짜오, 짜오는 이제 중국말이 아니고 짜는 이제 짜가 이제 북쪽을 의미하고 오가 이제 남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고 기초인데 북극과 남극을 연결한 선이다. 그게 본초 자오선이에요. 이해돼 안 돼? 되잖아. 그 쉽지. 뭐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됐죠? 그래서 요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러면 경도는 뭘까? 경도는 역시 이것처럼 위선의 각도값. 그럼 얘는 뭐야? 경선의 각도값이겠죠. 경선의 각도값. 경선의 각도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각도를 세? 네, 기준인 이 본초 좌우선과 이 경선이 이루는 각도. 예. 여기. 요게 만약에 30도입니다. 그럼 여기가 몇 도가 되는 거야? 얘가 30도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럼 얘가 몇 도야? 얘가 60도면 얘는 60도가 되는 거야. 그럼 이쪽에도 똑같이 30도가 있고 이쪽에도 똑같이 60도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 똑같이 경도가 생기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이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요 동쪽에 있는 애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아까 북쪽에 있는 애들은 북방구라고 불렀지. 그럼 동쪽에 있는 애는 뭐라고 부르겠어? 동방구. 그렇지, 동방구. 이름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이거는 없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있는 얘기예요. 동방구 교과서 보시면 있어요. 예, 동방구라고 하고 동방구라고 이 동쪽에 이제 30도, 60도의 각도가 있잖아요. 이걸 표현해주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표현해준 거야? 북방구 같은 경우는 북이라고 표현해줬는데 동쪽에 있는 애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경이라고 표현하고 동경 0도부터 그게 본초 좌우선이 0도가 되는 거고 지구는 몇 도야? 원이니까 360도인데 동경, 서경 반으로 뚝 잘랐지. 그러니까 몇 도까지 있는 거야? 그렇지. 180도까지. 이해되셨죠? 반면에 이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애들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서방구라고 불러. 서방구. 이쪽은 뭐? 반대로 서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얘도 역시 0도부터 180도까지 있다고 우리 친구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잘 정리되셨죠? 여기에 핵심이 뭐냐? 우리 친구들이 위선, 위도, 그 다음에 경선, 경도 이걸 잘 구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1학년에서 가장 어려운 뭐 시차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걸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이제 주변 국가의 관계를 가지고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무슨 방법이라고 하냐면 이제 관계적 위치라고 해요. 관계적 위치라고 하는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봐. 그 육지랑 해양 그 다음에 수리적 위치는 변하니 안 변하니? 변하지 않는 거죠.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주변 국가와의 관계야. 주변 국가의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어떻게?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가변적 특징이 있다. 가변, 변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상대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주변 국가의 관계는 이렇게 가변적, 상대적 특징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얘는 똑같아. 그냥 뭐와? 주변 국가와의 정치, 경제적, 문화적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위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앞에 배운 거 이제 지리적 위치, 수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를 배웠잖아.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 위치는 어떤가 응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역시 우리나라 위치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수리적 위치는 숫자로 표현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위도와 경도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북반구 위치에 있어. 북반구니까 북이라고 표현을 해줘야겠고 우리나라는 몇 도에 있냐면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33도와 43도는요. 요걸 잠깐 보시면 이 0도와 30도 사이는 저위도라고 표현하고 30도와 60도는 중위도, 60도와 90도는 고위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야? 30도와 60도 사이인 뭐 중위도에 있는 거죠. 예, 중위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북위 3343은 그치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있어. 근데 이 중위도에 있는 나라들은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두 가지. 첫 번째,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어떻다는 거야? 사계절이 뚜렷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무슨 기후가 나타나냐면 온대와 냉대 기후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중부지방까지는 온대가 나타나고 이제 북한 쪽으로 올라가면은 냉대 기후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경 쪽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동경 124도에서 132도에 속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요거는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외워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동경 124, 132에 있으면 영국보다 시간이 몇 시간이 빠르다? 9시간이 빠르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건 나중에 이제 시차 계산할 때 선생님 설명해 줄 거거든요. 그냥 그때 이해하시면 되고 어쨌든 우리 친구들은 요거를 잘 알고 계시면 되겠다.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지리적으로 위치를 표현. 지리적은 뭐와 뭘로 표현하는 거랬죠? 대륙과 해양으로 표현하는 거랬죠. 그럼 대륙을 쓰면 돼. 우리나라는 무슨 대륙이죠? 유라시아. 유라시아 또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아시아. 아시아 대륙의 동남쪽에 위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가 나와야겠죠. 바다는 우리나라는 무슨 바다? 그렇지. 태평양. 태평양 북서쪽에 위치한 반도 국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관계적 위치는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와의 관계를 따져보는 건데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가 누구 있죠?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 있어. 근데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은 누구냐면 국경을 접하는 건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우리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국경을 접하고 누구와는 마주 본다. 일본과는 서로 마주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네, 일본과는 마주 보고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넓은 지역의 위치 표현을 다 정리했는데 요거 어렵거든. 요거 어렵거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피디님 우리 이제 뭐 해야 되죠? 미니 특강! 그렇죠. 돌 플러스 아이가 아이돌로 바뀌는 미니 특강! 네, 이제 미니 특강 시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이제 수리적, 지리적, 관계적 위치 요 세 가지를 구분해봐 이걸 물어봐. 근데 이게 어렵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집중적으로 설명하려고 이제 예시를 가지고 미니 특강을 준비해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 푸는 방법을 잘 보시고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그대로 하면 돼. 너네들은 선생님이 뭐냐면 이제 분신이야 분신. 내가 잘하면 너네들도 잘할 수 있거든. 그지? 한번 봅시다. 요거 세 가지 위치를 구분하시면 되는데 일단 태평양의 북서쪽에 접한 반도국이다. 뭐가 나와? 태평양 바다 이름 나왔어. 그럼 대륙과 해양으로 구분하는 거지. 그럼 이건 무슨 위치야? 그렇지. 지리적 위치가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는 또 대륙 이름이 나왔네. 그럼 얘도 뭐야? 역시 얘도 지리적 위치가 되겠죠. 구분되네. 그 다음 세 번째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과 러시아 주변 나라의 이름이 나오네. 그럼 얘는 뭐야? 그렇지. 관계적 위치가 되겠죠. 그럼 네 번째 북위 3343 동경 124 132에 위치한다. 지금 위치를 표현하는데 뭐가 나오고 있어? 숫자가 나오고 있지. 그럼 얘는 뭐야? 그렇지. 소리적 위치가 되겠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과거로부터 중국과 일본 또 뭐야 주변 국가에 뭐가 나오고 있는 거야? 이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위치예요? 그렇지. 관계적 위치가 되겠죠.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이제 수리적, 지리적, 관계적 위치 잘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미니 특강 끝나고 다시 이제 본 내용으로 갈게요. 본 내용으로 갑시다. 쫑! 네, 그러면 지금까지 넓은 지역에 대한 위치 표현 방법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뭐 배울 거냐면요. 이제 좁은 지역의 위치 표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좁은 지역의 위치 표현은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주소로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랜드마크로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약도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뭐부터 배울 거냐면 주소로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게요. 주소는요. 주소로 위치를 표현할 때는 행정구역이나 또는 도로명 주소로 우리가 사는 지역의 위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우리 친구들이 이제 행정구역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행정구역은 짜잔, 선생님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놨어요. 또 잘 그렸죠? 또 잘 그렸어.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을 먼저 알아야지 우리나라 주소를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 행정구역을 알아볼 건데 이게 우리 친구들이 이거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 근데 이거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행정구역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봅시다. 우리나라 어디가 있냐 보시면 일단 요거 여기가 서울인데 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역 여기가 뭐죠? 경기도예요.
이 경기란 뜻은 뭐냐면 그 수도를 둘러싼 지역을 경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서울을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라고 표현하고요. 그 이 옆에 있는 건 요거는 이제 우리 피디님 알 것 같아요. 여기 어디예요? 강원도. 그죠? 이제 우리 피디님의 고향이래. 피디님 고향이라서 이 강원도 잘 알아. 강원도고요. 그다음 이제 경기도 강원도 밑에 여기가 뭐냐면 충북이에요. 충청북도. 그다음에 충청북도 바로 옆에 있는 게 이제 충청남도죠. 충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건 이제 경상북도에서 경북이고요. 요 밑에 있는 건 이제 경상남도라 그래서 경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전라북도니까 전북. 요거는 전라남도 그래서 전남이야. 그래서 이제 팔도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경기도가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요건 뭐라 그랬어? 서울이라고 했죠. 서울. 네, 서울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나머지 이제 6대 광역시에 대해서 배울 건데 6대 광역시 맨 처음에 서울이랑 바로 붙어 있는 요거는 뭐냐면 요게 이제 인천이 되겠습니다. 인천이 되고 요게 이제 대전이 돼요. 대전.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전북이랑 정남 사이에 요 동그만 거 요게 뭐가 되냐면 요게 이제 광주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남 밑에 제일 밑에 이제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 되겠습니다. 부산. 그다음에 부산이랑 바로 붙어 있는 거 얘는 뭐냐면 울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대 광역시 다 정리해 봤고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요거 1특별자치시라 그래서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어디냐면 이제 세종시예요. 세종시는 이제 대전 위에 여기거든요. 여기가 이제 세종시로서 우리나라 정부기관이 다 이제 서울에 있는 것들이 이제 다 어떻게 이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세종시. 그래서 이제 특별자치시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제 하나 안 배운 게 어디야? 요거 뭐예요? 요거는 이제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각 지역의 위치와 이름 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1특별시 어디? 서울. 그다음에 1특별자치시는 어디야? 여기 세종시. 그다음에 6대 광역시는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그다음에 여기 하나 못 빠졌어. 큰일 날 뻔했죠. 여기 뭐예요? 경북이랑 경남 사이 여기. 그죠? 여기 대구 있었잖아. 대구 빠졌어. 큰일 날 뻔했죠. 그죠? 대구 사람도 얼마나 슬퍼할 거 아니야. 그죠? 대구 있었고. 팔도는 다 얘기했어.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그다음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이렇게 있고 이제 마지막 빠진 1특별자치도는 누가 되냐면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가 1특별자치도인데 일반적인 도와 다르게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그 우리나라와 좀 체제가 달라요. 우리나라 체제가 달라서 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행정구역이 구성이 되어 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한국 사람이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다음 뭘로 또 표현한다 그랬어? 도로명 주소로 표현한다 그랬는데 이제 도로명 주소가 이건데 이제 올해 좀 핫 이슈 되는 주소예요. 왜냐하면 그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주소를 어떻게 표현했죠?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몇 번지, 무슨 아파트, 이런 식으로 이제 주소를 표현했는데 올해부터 2014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게 뭐냐면 이 도로명 주소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제 집 주소를 선생님이 방금 말한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도로명 주소를 우리 친구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 도로명 주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이 도로명 주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도로명하고 그다음에 건물 번호 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이 도로명 주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로명과 건물 번호가 나오는데 이 도로명은 또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 어떻게 세 가지냐면 대로, 길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대로는 뭐냐면 그 도로에서 이제 이만한 도로 있잖아. 8차선 이상 큰 도로. 그런 도로를 이제 대로라고 하는 거고 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2차선에서 7차선 사이의 도로를 로. 그다음에 조그만 길이 있죠. 차선의 구분 없는 그런 길을 이제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고 있어요. 됐죠? 그다음에 이제 건물 번호 이게 좀 이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건물 번호는 이제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내가 이쪽으로 갈 거야. 그럼 이쪽이 진행 방향이죠. 이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은 이게 중요해요. 홀수로 표현하는 거고 오른쪽은 번호를 뭘로 나타내는 거야? 짝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놨거든요. 한번 볼까요? 일단 이런 식으로 도로명 주소를 표현하고 있어요.
세종로야. 세종로니까 로 여기 있네. 그러니까 세종 그 길이 있는데 그게 이제 로니까 2에서 7차선 사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 4번이야. 4번이니까 짝수지. 짝수야. 근데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다는 뜻이겠죠. 그 집이.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면 이렇게 세종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로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그 진행 방향이 어떻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이쪽으로 갔을 때 여기가 왼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홀수 번호가 매기는 거예요. 첫 번째 집은 1번, 두 번째 집은 3번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쪽으로 갔을 때 이쪽이 오른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집이 2번, 두 번째 집이 4번이야. 그럼 우리 친구들이 요걸 봤어. 요걸 보면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세종로로 가는데 짝수니까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집이구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네, 쉽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도로명 주소가 2014년부터 이제 시행되는 이유가 있어. 왜 기존에 있던 걸 안 하고 새로 바꿨을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무엇을 정확히 표현해 주냐면 무엇을 우리 친구들이 찾아갈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소 체계를 바꿨단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친척집을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배달을 시켰어. 먹을 걸 이제 배달을 시켜갖고 여기로 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헤매지 않고 정확하게 올 수 있단 말이야. 두 번째 집이구나.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집으로 가야지 하고 가면 된단 말이야.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랜드마크로 위치를 표현하시면 돼요. 랜드마크는 이제 우리 친구들 이제 많이 접해봤어. 언제? 네, 게임할 때 많이 접해봤잖아. 그 렛에서 이제 막 주사에 굴려가지고 막 가잖아. 하고 처음에는 막 빌딩 짓고 호텔 짓고 나중에 이제 뭐 지을 수 있어? 그렇지. 이거 지을 수 있단 말이야. 이게 그거. 니네가 아는 그게 이게 그거야. 됐지? 이 랜드마크는요. 지역을 뭐 하는 거냐면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건물이나 건축물이야. 딱 봐. 파리. 그럼 뭐가 떠올라? 파리. 에펠탑. 그지? 이집트. 그럼 피라미드. 그럼 서울. 그럼 뭐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표현. 아니 선생님은 아니죠. 서울하면 뭐 남대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물건이 딱 떠오르잖아. 그거란 말이야.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랜드마크라. 아시겠죠? 네. 특징이 뭐냐면 이 랜드마크를 기준으로 뭘 할 수 있냐? 방향과 거리를 쉽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만약에 이제 여자친구 말고 수지를 또 만나. 수지를 전화했어. 야, 수지야, 너 어디에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남대문 동쪽에 100m 앞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럼 내가 찾아갈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남대문이 있어. 남대문의 동쪽? 동쪽 있죠. 거기서 100m 이렇게 걸어가면은 수지가 딱 서 있잖아. 그럼 딱 웃어주면 되는 거고. 그죠? 예. 그렇게 방향과 거리를 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랜드마크가 쓰인단 말이에요. 됐죠? 이런 랜드마크의 예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아까 봤죠. 파리의 어디? 그렇지. 파리의 에펠탑. 그 다음에 이집트에 뭐가 있다 그랬죠? 이집트는 피라미드. 그 다음에 뉴욕도 있는데 뉴욕에는 뭐가 유명해요? 자유의 여신상. 잘하네요. 자유의 여신상. 그래요. 자유의 여신상. 뭐 햄버거, 피자 뭐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뭐 자유의 여신상 잘 얘기하셨네요.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적인 이제 랜드마크도 있어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랜드마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랜드마크인데 왜냐면 랜드마크가 그 방향과 거리를 쉽게 표현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의 랜드마크가 있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이제 노원에 사는 거거든요. 그럼 노원에서 이제 친구랑 약속을 잡아요. 야, 우리 롯데백화점 앞에서 만날까? 그러면 다 만날 수 있어. 거기가 다 어딘지 알거든. 그럼 아니면 우리 노원역에서 만날까? 그럼 노원역이 어딘지 다 알잖아. 그럼 거기서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랜드마크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하철역 같은 경우나 아니면 구청, 아니면 시청, 아니면 공원, 우리 공원에서 얘기는 한번 할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모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지하철, 구청, 시청, 공원 이런 것들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을 잘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울 게 뭐냐면 약도예요. 약도 이제 우리 친구들은 많이 안 봤을 텐데 선생님은 상당히 요즘에 많이 봐. 왜 많이 보냐면 선생님이 이제 뭐 할 나이가 됐냐면 이제 그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두세 장씩 막 날라와. 뭐가 날라와? 뭐가 날라와?
첨척장. 글씨 맞나? 첨척장? 첨척장이 막 날라와. 첨척장은 뭐야? 결혼하니까 한번 와보세요. 뭐 이런 거잖아. 돈 가지고 와. 뭐 이런 거잖아. 그지? 예. 근데 여기 첨척장에는 뭐가 그려져 있죠? 약도가 그려져 있잖아. 왜? 결혼식을 찾아가야 되잖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제 처음 보는 장소니까 찾아가기 어렵잖아. 근데 이 약도는 뭐냐면 처음 보는 장소도 쉽게 설명해놨어. 어떻게 쉽게 설명해놨냐면 랜드마크나 도로를 이용해서 간략하게 표현해줬기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결혼식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하철역 큰 랜드마크를 딱 그려줘요. 그 다음에 그 지하철역에서 그 결혼식장까지 이루어지는 도로만 딱 그려줘. 그러면 그 몇 번 출구에 내려서 거기만 걸어가면 딱 결혼식장을 찾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약도의 핵심은 뭐냐면 이 랜드마크와 도로를 가지고 어떻게 그린 거다? 간략하게 그린 게 약도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그럼 이제 내용 정리 다 해봤거든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뭐 해야 될까요? 그죠? 문제 풀이 해야겠죠? 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이! 네,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15페이지, 교과서 15페이지를 펴시면 이제 문제가 딱 나와요. 선생님이 풀이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먼저 풀고 와야겠죠? 네, 그럼 선생님 이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문제 6번이 되겠습니다. 지구 표면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구하래요. 지표면의 70%는 육지가 아니라 뭐죠? 네, 그렇지, 바다가 되겠죠, 바다.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 2번, 대부분의 육지는 북반구에 분포한다. 네, 육지는요, 육지는 북반구의 약 80%를 차지하고요. 남반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육지는 어디에 있는 거야? 그렇지, 북반구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야? 그렇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3번, 유럽과 아프리카를 합쳐서 유라시아? 유라시아는 유럽은 맞는데 뭐가 틀린 거야? 그렇지, 아프리카가 틀리고 뭐가 맞아야 돼? 그렇지, 아시아가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 합친 게 유라시아가 되겠죠. 그다음 4번, 태평양과 대서양 지중해를 3대양이라고 부른다. 3대양은 지중해가 아니라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인도양이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됐고, 그다음에 육지와 바다는 지구상에 고르게? 아니죠. 북반구에는 육지만 모여있고 남반구에는 뭐만 많아? 바다만 많잖아. 그러니까 고르게 분포해야지. 고르게 분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5번도 틀렸고. 그래서 맞는 거 고르니까 몇 번이에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위선과 경선을 비교한 내용 중 옳은 걸 고르래요. 우리 위선과 경선 잘 정리해봤죠? 위선 봅시다. 위선은 가로 위라 그랬잖아. 세로로 나눈 선이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틀렸네. 경선은 세로선이라 그랬죠. 가로로 나눈 선이다. 틀렸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위선은 적도가 기준이다. 그죠? 위아래로 나누는 거니까 적도가 기준이다. 오케이. 경선은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본초 좌우선이 기준이다.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2번이 정답 일단 체크해놓고 3번. 동반구와 서반구. 동반구와 서반구로 나누는 건 누구 얘기야? 경선 얘기하는 거죠? 남반구와 북반구로 구분되는 건 그렇지. 위선 얘기하는 거니까 틀렸고 4번. 동경과 서경으로 나눈다. 동경과 서경은 역시 경선. 그 다음에 남이와 북이는 위선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서로 약 0에서 90도까지 있다. 동서로. 동서 0에서 90도는 맞는데 뭐가 틀린 말이야? 동서가 틀렸죠. 남북으로 0에서 90도죠. 그 다음에 얘는 남북으로 약 0에서 180. 남북이 아니라 그치, 동서로 약 0에서 180까지 나눠진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7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십시다. 8번. A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그럼 A선이 뭔지 알아야겠는데 일단 세로선이야. 세로선이니까 경선인 것 같은데 보니까 몇 도를 지나가고 있어? 0도. 경선의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A선은 뭐가 되는 거예요? A선은 그치, 본초 좌우선을 물어보고 있네요. 본초 좌우선. 그죠? 그러면 세계 시각의 기준선으로 이용된다. 우리 이제 시차 나중에 다음 강의에 이제 시차 배울 건데 이 본초 좌우선이 이제 세계 시간의 기준선으로 이용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A선에서 멀어질수록 경도는 커진다. 그죠? 여기서부터 각도를 재는 거라 그랬잖아. 여기서부터 각도를 재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2번도 당연히 맞는 거고. 3번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선이다. 맞다 그랬죠. 오케이. 4번 북극과 남극에서 같은 거리를 지점한 연결. 남극과 북극에서 남극이랑
북극이랑 같은 거리에 있어. 같은 거리에서. 요거지. 그럼 요거를 연결한 선은 누구야? 요거 뭐야 이거? 아, 요거는 적도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몇 번이 틀린 거예요? 4번이 틀린 거겠죠. 5번 봅시다. 동쪽은 동경 0에서 180, 서쪽은 서경 0에서 180으로 나타난다. 맞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9번 문제. 랜드마크에 대한 문제네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옳지 않은 거. 주위의 경관 중에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 딱 가면은 파리에 갔어. 그럼 뭐부터 보여? 에펠탑부터 보인다 그랬잖아. 오케이, 맞고요. 주로 넓은 공간 범위의 위치를 표현한다. 랜드마크는 어떻게 하나 그랬어? 좁은 위치의 범위에서 배우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야? 그치?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에펠탑 자이여신상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다. 맞는 얘기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건물이나 자연물이다. 맞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어떤 장소를 찾아가는 길을 표현할 때 주로 쓴다.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문제풀이까지 다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 강도 우리 친구들 잘 이해되시고 재미있었나요? 또 듣고 싶지? 그럼 언제 또 보면 돼? 그치, 3강에서 보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